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황승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도 사실 아주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그나마 대면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글로써 전달할 수 있는 매체라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에라도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왕 용기를 낸 것이니 제 자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솔직하게 제가 겪은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첫인사를 하고 나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용기가 조금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의 이런 성향이 원래 타고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부터 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탓에 그랬던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유복한 집의 외아들로 태어나서 남부러울 것 없는 환경에서 누릴 만큼 누리며 자랐거든요. 일반적인 다른 집들과 다른 조금은 특별한 저희 집만의 상황이 있었다면 저희 집 대장이 저희 엄마였다는 거예요. 엄마는 유능한 사업가로 성공을 이뤄내신 분이었고 반면 아버지는 늘 버려놓은 사업이 망해 엄마한테 혼나다가 결국 전업주부로 살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전 엄마가 아닌 아빠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고 엄마한테 꼼짝 못하고 설설 기는 아버지와 같은 입장으로 아버지에게 동기화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저의 소극적이고 자신감 없는 성향은 그런 영향을 받은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저녁 식탁인 것 같아요. 저희 집 식탁에는 엄마가 이탈리아 출장을 다녀오시며 사온 근사한 샹들리에가 있었고 엄마는 늘 반듯하게 차려입은 모습으로 의자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고 앞치마를 두른 아버지는 분주하게 음식들을 차려내고 계셨죠. 여보, 오늘 중요한 계약건이 있다고 했던 건 잘 된 거야? 그럼 마무리 잘해서 도장 쾅 찍었지. 내가 제안한 조건대로 말이야. 이래서 협상이라는 건 기싸움이 중요한 거지. 고생했네. 축하해. 당신이 잘 해낼 거라 생각해서 좀 특별한 메뉴를 만들어 봤는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다. 그래? 어디? 그래. 뭐 먹을 만하네. 수고했어. 근데 국이 좀 짜다. 특별 메뉴 만든다고 정신 없었나 봐? 진짜? 미안해. 당신 짠 거 제일 싫어하는데. 내가 정신이 좀 없긴 했나 봐. 다음엔 더 신경 쓸게. 아빠, 내 입에는 국도 맛있고 다 맛있어요. 입에서 맛있게 느껴져도 몸에 안 좋은 건 안 먹는 게 좋은 거야. 짠 음식은 몸에 안 좋잖니. 그래도 우리 아들 입에는 맛있게 느껴진다니 다행이네. 아, 당신은 그런 태도가 문제야. 매사 그런 식이니까 되는 일이 있나. 대충 맞춰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게 없다고. 그렇게 실패를 하고도 아직도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늘 엄마가 대화를 주도하고 아버지는 엄마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하지만 엄마한테 혼나면서 대화가 끝나곤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 저희 집의 일상적인 풍경이 그랬던 거죠. 엄마한테 늘 혼나는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엄마한테 칭찬받는 아들이고 싶었는데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노력이 부족한 것인지 마음처럼 되질 않더라고요. 성적도 그저 그랬고 반장 한번 못 해봤으니까요. 승우가 너도 이제 4학년인데 고학년이 됐으니까 반장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남들 앞에 나서는 걸 해보면 어때? 넌 반장 안 하고 싶어? 반장? 에이, 그런 건 공부를 아주 잘하거나 아니면 운동 같은 걸 아주 잘하거나 그래서 애들한테 인기 많은 애들이 되는 거지 뭐.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래? 애들 사이에서 제일 인기 있는 운동이 축구 아니야? 엄마가 축구 교실에도 보내주고 또 너희 학교 애들 많이 다니는 수영장에도 오래 다니고 그랬잖아. 그런데 가서 배운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니까요, 뭐. 난 별로 인기가 없어요. 애들 앞에 나서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자신감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너부터가 너 자신한테 그렇게 자신이 없는데 누가 널 리더로 봐주겠어. 일단 너 스스로 자신감을 가져야지. 내가 제일 낫다고 생각해봐. 여보, 너무 몰아세우지 마. 아직 어리잖아. 나도 그런 게 잘 안 됐는데 어린애가 마음 먹는다고 그게 되겠어? 이거 보라고. 당신 또 이러지?
그러니까 당신이 늘 실패했던 거야. 우리 아들도 그렇게 되면 좋겠어? 사실 엄마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저희 집 정도 능력이 되는 집에서 그런 지원을 받고 자랐으니 저는 훨씬 더 자신감 있게 무언가를 앞장서서 하고 싶어 할 줄도 알고 그래야 할 텐데 그렇지를 않았던 거예요. 엄마는 제가 아버지를 닮아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다고 실망하셨어요. 엄마가 저를 구박하거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낀 적은 없지만 제가 늘 엄마 기대에 못 미치는 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학년이 높아지면서도 저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고 엄마가 엄선한 명문대 다니는 과외 선생님들에게 꾸준히 과외도 받았지만 저는 명문대 언저리에 있는 대학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제 성적이 늘 그랬으니 딱 중위권 대학에 들어갔죠. 제가 대학에 입학하던 해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평소 지병이 있으셨던 것도 아니고 건강한 편이셨던 아버지셨는데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와 보낸 시간이 길었던 저였기에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이 꽤 컸어요. 한창 들떠 있어야 할 대학교 1학년 시절을 전 그렇게 아버지를 추억하며 차분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입대를 했고 제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엄마에게는 큰 변화가 생겼어요. 남자친구가 생겼던 거죠. 엄마는 제가 군대 전역하던 해에 재혼하셨습니다. 엄마와 재혼한 새아버지는 엄마 회사 임원이었던 분으로 엄마보다 무려 10살 연하였어요. 엄마는 이미 대단한 성공을 이루고 난 후에도 엄청난 워커홀릭이셨고 집에서도 일을 하실 때가 많았기 때문에 회사 직원분들, 특히 임원분들이 종종 저희 집에도 오시곤 하셨는데 그런 분들 중 한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 번 뵈어 익숙하고 친근하게 여기던 분이기도 했어요. 아버지가 안 됐다 싶기는 했지만 엄마가 엄마의 행복을 찾아가는 걸 응원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엄마의 재혼과는 무관하게 저는 복학해서 또 저의 일상으로 돌아갔고 그럭저럭 입학한 대학에서 그냥저냥 보냈던 대학 시절이 아니었나 싶어요. 남학생들의 경우 1학년 때 실컷 놀다가 복학하고 나면 그때부터 학점 관리하고 취직해야 하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정신 차린다고 하잖아요. 저는 딱히 그렇지도 않았으니 고만고만한 성적을 들고 결국 엄마 회사에 입사했던 겁니다. 명색의 사주 아들이었지만 저를 왕자님 보듯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좀 그러기도 했지만 곧 제가 너무나 평범한, 아니 좀 뒤처지는 사원이라는 걸 다들 알게 됐고 엄마도 저를 후계자 아들 대우는커녕 더욱 신랄하고 혹독하게 평가했으니 직원들도 절 무시하기 시작한 거죠. 뭐 새삼스럽지도 않았고 서운할 것도 없었어요. 제 능력이 거기까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좀 더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저도 안일하게 생각하고 노력을 많이 안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자신감이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책임감도 그리 강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소속 부서에서도 인정을 못 받고 급기야 민폐까지 끼치는 상황이 되었고 그런 상황들을 모르실 리 없는 엄마도 크게 실망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특단의 조치로 저를 다른 부서로 옮기셨는데 그 부서는 회사 전체에서 제일 독한 여자로 소문난 팀장이 있는 곳이었던 겁니다. 그 팀장은 입사 초기부터 공도 많이 세우며 승승장구해 팀장까지 초고속으로 승진한 케이스였는데 살벌하다는 소문을 익히 들었기에 긴장도 많이 했던 건 사실이에요. 너 내일부터 유 팀장 부서로 출근이지? 네가 회사 들어온 지 몇 년이나 지나고 대리직함을 달고 있긴 하지만 신입사원이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 네, 엄마. 그런데 그 유 팀장이라는 분 말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들 난리더라고요. 그럼 지금 내가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직원이야. 최연소 임원까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최연소 여자 임원이라 정말 대단하긴 하네요. 아직 우리 회사에 여자 임원이 한 명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기대가 커. 그렇다고 여자라는 이유로 특혜를 준다는 건 아니야. 유 팀장 능력은 너희 아버지가 제일 잘 알지.
같은 부서 직속 상사였던 적이 있었거든. 그럼 유 팀장은 떡잎부터 남달랐던 친구야. 입사할 때부터 다들 물건 들어왔다고 했으니까. 그런 직원을 데리고 있었다는 게 나한테도 큰 도움이 됐지. 그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군요. 엄청 깐깐하고 지독하다고 해서 걱정도 많이 됐는데 열심히 배울게요. 나도 유 팀장 악명 높다는 건 알아. 그게 다 능력도 없이 잘 나가는 사람 식이나 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만들어낸 말이지. 유 팀장이 분명하고 강단 있는 사람이긴 해도 이유도 없이 까탈을 부리는 사람은 아니야.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넌 유 팀장이 시키는 대로만 해. 알겠니? 소문이 어떻든 엄마가 하신 말씀도 있었으니 새로 옮긴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보겠노라 다짐도 했었습니다. 저를 잘 가르치려는 엄마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더 그랬죠. 마음을 단단히 먹었지만 부서를 옮기고 첫 출근을 하는 날은 아무래도 긴장이 많이 됐습니다.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사무실 공기도 무척이나 무거운 것 같았고 다들 아침부터 숨죽인 듯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위기였으니 저절로 긴장이 되는 것 같았어요. 김 과장, 방금 보낸 메일 말이야. 발표 자료 수정해서 보낸 건 맞아? 중간에 숫자 분석이 잘못 들어갔던데? 작은 표 하나라고 쉽게 보지 말라니까. 디테일이 부족하면 안 돼. 그게 생명이라고. 네, 과장님.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부서 첫 출근이죠? 황승욱 대리인가? 네, 그렇습니다, 팀장님. 아니, 엊그제 전역했어요? 보시다시피 우리 부서는 과장도 실수하면 가차없이 지적받아요. 직책보단 능력과 성과가 중요하죠. 그건 나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같이 일하면서 알아가면 돼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건 당연한 거고 결과를 보여줘야 할 거예요. 유 팀장에 대한 나의 첫인상은 정말 헷갈리는 거였어요. 친절한 듯 하다가도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엄포를 놓는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저의 회사 생활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걱정과 기대가 엎치락 뒤치락 뒤섞이는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출근 첫날부터 마주친 풍경. 그러니까 과장도 신입사원처럼 신랄한 평가를 받는 걸 보고서는 살벌하다는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했죠. 이후로 그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일들은 하루에 수차례 겪는 일상이 되었지만 여전히 적응이 쉽지는 않았어요. 과장식이나 되는 사람이 신입사원들도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가루가 되게 까이고 냉정한 평가를 받는 모습을 보는 게 흔한 건 아니니까요. 보통은 그런 일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예의를 차려준다거나 다른 직원이 없는 곳에서 따로 언지를 주거나 그러잖아요. 실수를 하는 날이면 저도 그런 불호령을 맞게 되는 것이니 실수 없이 잘하자고 다짐을 했지만 그게 어디 다짐만으로 되는 일인가요? 일주일도 되지 않아 큰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기 위해 배정받은 업무였고 이미 같은 실수를 2번이나 한 상태에서 더 큰 실수를 저지른 상황이라 유 팀장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저는 정말 영혼까지 탈탈 털렸습니다. 그날 유 팀장이 제게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는 옮기지 않을게요. 생각하면 너무 비참하기도 하지만 사실 뭐라고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도 않아요. 그저 30 넘은 제가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혹독했다는 기억만 확실하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제게 야단을 친 유 팀장은 저를 다시 회의실로 따로 부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할 소리 다 했으면서 또 따로 부른다고 하니 대체 둘만 있는 곳에선 얼마나 심한 말을 할지. 유 팀장이 절 부른다는 말만 들어도 오금이 저릴 지경이었어요. 황 대리, 솔직히 기대 이하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기대를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잘하려다 보니 긴장이 돼서 더. 죄송하다는 말은 필요 없어요. 여기선 내일이 실전인데다 우린 팀으로 움직이잖아요. 한 사람이 실수를 하면 그 여파가 얼마나 큰지 알잖아요.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대해서 서운했어요? 나는 황대리 잠재력을 믿기 때문에 그걸 빨리 끌어올리는 걸 보고 싶어요. 내가 조바심을 내는 건지 모르겠지만 황대리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팀장님...
왜 그렇게 놀라요? 내가 의외의 말을 한 건가요? 전 저를 싫어하시는 줄 알았어요. 낙하산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낙하산이라는 굴레는 황대리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황대리가 내 자리라도 꿰차고 들어왔으면 모를까. 아, 네. 그건 뭐 그렇죠.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황대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필요한 만큼의 긴장감만 갖고 나머지는 내려놔도 될 것 같아요. 벌벌 떨며 들어간 유 팀장과의 독대 자리는 의외의 분위기로 흘러갔어요. 저는 짧은 면담을 통해 엄청난 자신감과 더불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은 묘한 기분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유 팀장이 누군가에게 호된 질타를 하고 나면 꼭 그런 식으로 따로 불러 개별 면담을 하는 걸 볼 수 있었죠. 지적을 받아야 할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혹독하게 다뤄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도 크게 새겨질 수 있게 하는 반면 다른 팀원들에게도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2배, 3배의 효과를 주고 해당 직원을 따로 불러 남몰래 챙기는 것이 유 팀장의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직접 겪어보니 엄마 말씀처럼 유 팀장은 악명에 비해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혹독하게 몰아붙이는 면이 있긴 하지만 효율적인 진행과 성과를 위한 것이라고 충분히 납득할 만했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처럼 출세에 목매며 팀원들 갈아서 승진하려는 독종이 아니라 진짜 일을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누구보다 팀워크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팀원들을 아낀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을 잘하고 배울 점이 많은 것 하나는 일단 확실했어요. 유 팀장은 저보다 5살 연상으로 제가 32에 그 부서에 갔으니 당시에 40도 안 된 나이였는데 노처녀 히스테리 어쩌고 하는 소리를 듣던 사람이었던 거죠. 가까이에서 본 유 팀장은 노처녀도 아니고 히스테리를 부린다고 할 정도도 아닌데 제가 다 억울하더라고요. 제가 노력하는 걸 알아봐주는 게 고맙기도 했고 저는 여러모로 그 팀장이 좋았어요. 한 번은 제가 보고자료 만드느라 새벽까지 작업하고 회사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 팀장이 자기 외투를 덮어준 거예요. 제가 깬 시간도 아직 한참 이른 시간이었는데 대체 출근을 얼마나 일찍 하는 건지 놀랍기도 했고 자기 외투를 덮어줬다는 게 묘한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종대왕이 밤새 연구를 한 지편전 학자들에게 골룡포를 덮어줬다던가요? 그걸 굉장한 영광으로 느꼈다던데 제가 느낀 감동이 그 비슷한 기분이었을 것 같기도 해요. 유 팀장은 얼떨떨해하는 제게 사우나라도 가서 좀 쉬다 오라면서 오전에 외근 나간 것으로 처리해주겠다는 말까지 해줬어요. 진짜 눈물나게 고맙더라고요. 그 일이 있은 후로 저는 유 팀장에게 내적 친밀감이 급상승해서 괜히 친한 척하다가 혼나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유 팀장이 무서운 상사가 아닌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엔 그 감정에 너무 놀라서 저 스스로도 인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긴 했죠. 그런데 감정이라는 게 참 오묘하고도 신비로운 거더라고요. 아무리 외면하고 덮어두려 해도 한 번 생긴 감정은 이미 제 손을 떠나 자꾸만 커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회식 자리를 갖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도 제 신경은 온통 유 팀장에게 가 있었죠.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고 다들 술도 얼큰하게 마셨을 즈음 유 팀장이 살짝 자리를 비우길래 제가 조용히 뒤따라 나가봤어요. 유 팀장은 식당 밖에서 담배를 꺼내 들고 있더라고요. 팀장님, 저도 담배 한 대 주시겠습니까? 황대리 담배 안 피지 않아요? 아주 가끔 피울 때도 있습니다. 팀장님과 한 대 태울 수 있다면 영광이죠. 담배는 줄 수 있고 불도 줄 수 있지만 같이 피울 수는 없을 거예요. 나 사실 담배 안 피우거든요. 네? 아니, 근데 왜 항상 담배를 들고 나가세요? 그냥 이런 시간이 좋아요. 이런 자리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좋잖아요. 아무도 황대리처럼 나한테 담배 한 대 달라고 다가오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아, 제가 건방지게 군 건가요? 아니, 그런 뜻은 아니에요.
기분 나쁘지 않고 뭐 그렇게 방해를 받는다는 느낌도 아니어서 괜찮아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러고 보니 유 팀장이 들고 있는 담배의 필터 부분이 하얗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는 유 팀장에게도 이런 면이 있나 보다 싶으니 유 팀장에 대한 제 마음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미리 준비한 말도 없이 갑작스러운 고백을 해버렸던 겁니다. 술 기운이 올랐던 건 절대 아닌데 제가 뭐라고 고백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오글거리는 말들을 잔뜩 한 것 같기도 해요. 하여간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 얘기는 이쯤에서 넘어갈게요. 고백을 한 후 어떻게 됐는지는 말씀을 드려야겠죠? 대차게 뺨이라도 한 대 맞을지도 모른다는 각오도 했던 것 같은데 그날 그 자리에서는 술 기운에 겁도 없이 하는 말이라고 가볍게 생각을 한 건지 별 상대를 안 해줬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 술 기운에 가볍게 한 말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었잖아요. 게다가 한번 그렇게 말을 뱉고 나니 자신감이 생긴 건지 끈질기게 구애를 했고 처음엔 기도 안 찬다는 반응을 보이던 유 팀장도 점차 제게 마음을 열어주게 된 거예요. 결국 유 팀장과 저는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남자 여자로 만나보니 더 좋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유 팀장과 저의 연애 사실을 알고 엄마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셨죠. 아마 제가 엄마 아들로 태어나서 엄마에게 가장 인정받았던 일, 엄마가 저를 가장 자랑스러워한 일이 아니었을까 한답니다. 그런데 어쩐지 새아버지의 반응은 좀 애매한 거예요.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새아버지는 유 팀장의 직속 상사였던 적도 있었던 만큼 누구보다 유 팀장의 능력을 잘 알고 있는 분이셨고 그만큼 유 팀장을 인정하는 분이시잖아요. 회사 내에서 유 팀장은 새아버지 라인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있을 정도로 각별한 사이로 알고 있는데 유 팀장과 그런 관계에 있는 새아버지는 유 팀장이 제게 과분한 사람이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제가 만나는 사람을 높게 평가하는 건 제게도 너무 기분 좋은 일이었지만 어쩐지 저보다 유 팀장을 더 아끼고 신뢰하는 입장에서 유 팀장 짝으로 저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게 기분이 좀 묘했던 것 같아요. 하여간 유 팀장과 저는 그리 길지 않은 연애 기간을 거쳐 결혼까지 단숨에 달렸습니다. 저와 아내의 결혼은 한동안 회사 내에서도 핫 이슈였죠. 이런저런 말을 하기 좋은 상황이긴 하잖아요. 무능력한 걸로 유명했던 사주의 아들과 노처녀 히스테리를 부리는 독종이라는 소리까지 듣던 능력 있는 연상의 팀장의 결혼이라니 얼마나 말을 하기 좋았겠어요. 뒤에서 수군거리는 건 물론이고 제 앞에서도 저를 생각하고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은근히 그런 저를 비웃고 조롱하는 듯한 말들을 공공연하게 하기도 했어요. 야, 황대리, 정말 대단해. 어떻게 유 팀장 같은 분을 아내로 맞이한 거야, 어? 유 팀장이 보통 사람이야? 맞아요. 황대리가 정말 복 터진 거지. 꿈 같은 일이네, 정말.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인연이 그렇게 닿은 것 같아요. 제 와이프이긴 하지만 정말 배울 게 많은 사람이에요. 배울 게 많긴 하겠지. 유 팀장이 보통 똑똑하고 완벽한 사람이냐고. 근데 황대리, 솔직하게 말해봐. 가끔은 좀 부담스럽지 않아? 와이프가 너무 잘나고 똑똑하면 남자들은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잖아. 위축되는 것 같고 작아지고 말이야. 에이, 이젠 상사가 아니라 아내인 거려. 서로 존중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좀 말해봐. 우리끼리인데 뭐 어때? 좀 그렇긴 하지. 밖에서는 아내 덕에 체면 살고 집에서는 집에서는 좀 다른가? 야야, 뭘 그렇게 물어보니? 하여간 황대리가 대단한 거야. 다들 어떤 사람이 유 팀장이랑 결혼할지 궁금해했잖아.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유 팀장이 사주 아들이라는 조건에 혹할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대단한 능력을 황대리가 갖고 있나 보죠. 정말 대단해. 사람들은 저를 두고 온달 콤플렉스 운운하며 비웃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 무척이나 만족했고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해요. 40 전에 아들, 딸, 남매도 낳았고
그렇게 저희는 완벽한 가족으로 잘 지냈습니다. 물론 잘난 아내 덕분에 제가 더 초라하게 느껴지고 자존심이 구겨지는 일들이 많이 없었지만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아내는 여전히 회사에서 인정받는 능력자였고 저는 아내의 팀원이자 부하 직원으로서 그런 아내를 서포트하는 사람이었는데 저희 팀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아내에게 찬사가 쏟아지면 아내는 늘 그랬듯이 저를 포함한 팀원들에게 공을 돌리곤 했어요. 아내는 원래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괜히 절 챙기려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게 불편할 때도 있긴 했죠. 아내가 너무 완벽한 사람이니 아내가 저보다 인정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내 그늘에서 아내 덕을 보는 것처럼 보이는 건 좀 억울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 아내에게 그런 제 감정을 털어놓으며 시무룩하게 하소연을 하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온달이라고 부른다는 얘기도 하면서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가 온달이면 자기는 평강공주겠네 하더니 평강공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냐? 온달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됐는지 아느냐?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온달과 평강공주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서 그런 말을 하는 거냐 하더라고요. 평강공주는 온달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먼저 알아본 사람이고 온달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끝까지 믿어주고 힘이 되어줬던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제가 자랑스럽다고 우리가 서로 믿고 존중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말해줬어요. 아내는 어쩜 그렇게 말도 설득력 있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아내의 말에 위로를 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평강공주와 온달에 대해 찾아봤지 뭐예요. 사실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라고 단편적인 설정에 대해서만 익히 알고 있지 제대로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온달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됐는지 생각해보니 잘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아내의 말을 듣고 온달의 변화와 성장 과정을 찾아보면서 한 번 더 감동했던 것 같아요. 아내의 깊은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렇게 현명하고 완벽한 아내와 함께 부족할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제게 찾아온 불행은 엄마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 거였어요. 엄마가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아무리 병원에서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해도 대장암이라는 것 자체가 예후가 그리 좋지 않은 무서운 병인데다 엄마 역시 심적으로 많이 흔들리셨거든요. 저희 집 대장이었던 엄마는 언제나 흔들림 없이 꼿꼿하고 대단한 모습이셨는데 그런 엄마도 이제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셨으니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았어요. 엄마의 그런 모습은 제게도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엄마의 한마디는 곧 법이었고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모든 최종적인 결단은 엄마가 내리는 거였어요. 물론 엄마도 연세가 있으셨으니 암 진단을 받기 전에도 새아버지가 실질적인 경영을 맡아 하고 있긴 했지만 여전히 최고 결정권자는 엄마였고 엄마의 영향력은 새아버지의 그것에 비할 것이 아니었으니 엄마는 여전히 회사와 집안을 호령하던 큰 존재였던 겁니다. 엄마로서도 회사의 주인으로서도 엄마의 카리스마 앞에서는 누구도 한 걸음 물러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엄마는 강한 존재였고 저는 그런 엄마를 항상 존경하고 의지했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엄마가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강철처럼 단단했던 엄마가 한 줌 바람에도 휘청일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어요. 갑작스러운 발병은 엄마의 몸보다 마음을 더 빨리 쇠약하게 만들어 무너뜨리고 있는 것 같았죠. 엄마는 더 이상 저희 집의 대장이 아니었어요.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치고 극도로 쇠약해진 엄마는 지쳐버린 장군처럼 모든 걸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그런 엄마를 보며 저는 심한 상실감에 휩싸였어요. 결혼을 하고 제 가정을 꾸려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만 엄마의 강인함은 언제나 저의 부족함을 가려주는 방패로 든든하게 절 지켜주는 버팀목이었다는 걸 그때 새삼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엄마의 빈자리는 회사에서도 크기만 했지만 새아버지와 아내가 2배, 3배 뛰어다니며 가까스로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새아버지의 신임이 두터웠던 아내였으니 회사 최고 권력이자 우두머리가 된 두 사람이 함께 출장을 가는 일도 잦았어요.
그런 상황을 두고 회사 선배가 제게 걱정되지 않냐고 물었을 때 처음에 전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도 안 됐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걱정해야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친구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만. 이걸 내가 어떻게 말을 해줘야 하는 건지 참.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제가 알아듣게 말씀을 해주셔야 저도 뭐라고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건 절대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미 회사에서 공공연하게 돌고 있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네 새아버지와 부인이 심상치 않은 관계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어. 네? 정말 사람들이 정말 제정신이 아니군요. 남의 말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하죠? 무슨 그런 미친 소리가 다 있냐고요. 흥분하지 말고 들어. 이런 소문이 돈 게 비단 최근만은 아니야. 예전에도 이런 말들이 있긴 했는데 사장님이 편찮으시면서 두 사람이 전면에 나서서 늘 같이 다니니까 그런 말들이 이제 아주 대놓고 나오는 거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탓할 것만도 아니야. 그게 말이나 됩니까? 두 사람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예요. 이게 대체 무슨... 전 정말 귀를 씻고 싶습니다. 안 들은 걸로 할게요. 그러지 말고 좀 잘 지켜봐. 두 사람이 시부 며느리 사이라고는 해도 자네한테는 새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또 친부라고 해도 이런 일이 아예 없는 일도 아니잖아.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도 저는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어떤 식으로도 전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제 아내는 제가 알아요. 그렇게 단정 지을 건 아니지. 자네 새아버지가 곧 환갑이라고는 해도 자기 관리를 얼마나 잘한 사람이냐고. 얼핏 보면 나보다도 젊어 보이고 솔직히 남자로서 매력도 있는 사람이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 같지도 않은 황당한 소리로 제 아내와 새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다뇨. 앞으로 그딴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꼭 전해주세요. 고소당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떠들고 다니라고 말입니다. 믿을 수 없이 황당하면서도 말할 수 없이 불쾌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서 미친 사람처럼 펄쩍 뛰며 큰 소리를 쳤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이상 제 머릿속에서 그것을 몰아내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이미 제 머릿속은 온통 그런 상상으로 가득해진 것 같았고 제 마음도 심하게 요동치는 것 같았죠.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혹시나 설마 하는 생각들이 틈을 비집고 자꾸만 새어나오려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정말이지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머리가 복잡하니 회사 일도 손에 잘 안 잡혀서 늦도록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새벽에나 퇴근을 한 날이었어요. 사무실에서 맥주를 한 캔 마신 게 걸려서 택시를 타고 가고 있는데 마포대교를 건너던 중 아내 차를 발견한 겁니다. 아내 차 번호가 눈에 띄는 번호여서 어디서나 잘 보이는 편이긴 한데 지방 출장 간다던 아내 차가 왜 그 새벽에 마포대교 위에 있는지 놀랐어요. 날도 어둡고 차에 누가 타고 있는 것인지 아내 혼자인지 동승자가 있는 것인지도 잘 보이지 않았고 아내에게 전화를 하려 전화기를 들었다가 문득 머리를 스치는 생각에 다급해진 마음으로 택시 기사에게 아내 차를 따라가 달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아내 차는 IC를 빠져나가 고속도로를 달렸고 요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끝까지 따라가 달라고 하고 무려 4시간을 달렸어요. 도착한 곳은 듣도 보도 못한 허름한 폐건물이었는데 헐리기 직전인 것 같은 그곳에서 그래도 뭘 하긴 하는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더군요. 차에서 내린 아내에게 동승자는 없었고 거침없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저도 이내 아내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곳은 제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생지옥 그 자체였어요. 들어선 순간 악취가 진동했고 사람들의 신음소리나 비명소리 같은 것들이 들리기도 했죠. 상태가 심각해 보이는 환자들로 득실거리는 그곳은 의료시설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수용소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풍경이었습니다. 전쟁통에 차려진 야전의 병동 같기도 한 그런 곳에 대체 아내는 무슨 일 때문에 간 것일까요? 아내가 뭘 하려는 것인지 지켜볼 것도 없이 저는 당장 아내 앞에 나타나 대체 이런 곳에서 뭘 하는 거냐고 다그치듯 물었는데 아내는 갑자기 나타난 절 보고 놀라긴 했으나 큰 동요도 하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여길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일단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어머니부터 찾아. 어머니? 엄마? 우리 엄마 말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왜 여기 있어? 글쎄 나한테 정보가 있어서 온 거니까 빨리 살펴보기나 해. 둘이 나눠서 돌아보면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아이, 그러니까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며칠 전에도 엄마를 보고 왔는데 무슨 소리야. 엄마는 새아버지가 알아본 최고급 요양시설에 모셔 암 치료를 버텨낼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드는 중이셨거든요. 새아버지가 소개한 요양시설에 엄마를 모시고 저도 물론 가봤어요. 새아버지가 말한 대로 모든 면에서 최고 시설을 자랑하는 곳이었고 공기 좋고 한적한 곳에 있는 것도 좋아 보였어요. 심신이 모두 쇠약해진 엄마를 위해 그보다 더 좋은 곳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엄마도 그곳을 무척 마음에 들어하셨고 편안해 보이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한 가지 아쉬운 건 공기 좋은 곳에 있다 보니 거리가 좀 있어서 마음처럼 자주 들여다볼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꼭 가서 엄마를 뵙고 있었고 바로 며칠 전에도 그곳에서 엄마를 뵙고 왔던 저로서는 영문도 모른 채 사색이 되어 그 지옥 같은 곳을 뒤졌는데 세상에 아내의 말처럼 정말 저희 엄마가 그곳에 계셨던 겁니다. 엄마는 극도의 패닉 상태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어요. 가뜩이나 약해진 엄마가 그런 곳을 어떻게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제가 영문도 모르고 엄마를 찾아 헤맸던 것처럼 엄마도 영문도 모른 채 그 끔찍한 곳에 보내졌을 테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큰 것이었을지 저는 감히 짐작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엄마를 발견한 그곳은 말기암 환자나 중증 환자를 수용하는 사설시설로 불법적인 운영을 하는 곳이었어요. 말이 의료시설이지 금수만도 못한 쓰레기 같은 자식들이 부모 갖다 버리는 것과 다름없는 곳 같았습니다.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 엄마가 왜 이런 곳에 있는 거야? 당신은 여길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그러는 당신은 어떻게 된 거야? 그 얘기부터 해봐. 난 우연히 마포대교에서 당신 차를 봤거든. 어쩐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무작정 따라온 거야. 그 새벽에 마포대교에 있었단 말이야? 그게 나도 요즘 머리가 복잡해서 일이 잘 안 풀리더라고. 늦게까지 회사에 있었는데 별 소득도 없었어. 그나저나 어떻게 된 거냐고.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 어머니를 이런 곳으로 빼돌린 건 아버님이야. 뭐? 무슨 소리야 그게? 당신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확실한 거야? 당신이 섣불리 이런 말을 할 사람 아닌 거 알지만 이건 너무 엄청난 일이잖아. 사실 당신한테 말 못하고 있었지만 난 꽤 오래전부터 아버님을 주시하고 있었어. 주시하다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런 일을 벌일 거라는 조짐이라도 있었던 거야? 그전까진 그저 내 느낌에 불과한 거였어. 그래서 당신한테도 말을 못한 거야.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어머님 건강이 안 좋아지자마자 바로 행동을 하더라고. 뭐? 그러니까 아니 그 인간이 우리 엄마를... 그러니까 당신은 이걸 예측하고 그 인간 뒤를 캐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래서라니? 아니야. 당신은 알 거 없어. 뭐, 회사에서 사람들이 나랑 아버님을 두고 수군거리는 걸 말하는 거야? 당신도 알고 있었어? 알다 뿐이야.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런 말들을 이용한 거기도 해. 그런 식으로 눈가림을 해놓고 아버님이랑 더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으니까. 뭐? 당신은 정말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알수록 더 대단한 사람이야. 사람들이 그런 프레임을 씌워놓고 날 보니까 아버님이 없을 때 내가 아버님 방에 들어가는 것도 그냥 그러려니 하더라. 그래서 도청 같은 것도 아주 쉽게 할 수 있었어. 네, 그랬던 겁니다. 아내는 전부터 새아버지를 수상히 여기고 있다가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자 바로 행동을 개시하는 걸 보고 철저하게 새아버지의 뒤를 캐기 시작한 거였어요. 도청까지 해가면서 새아버지의 계략을 알아낸 덕분에 엄마를 빼돌린 그곳도 찾아낼 수 있었던 거죠. 새아버지는 처음부터 엄마를 이렇게 빼돌릴 작정으로 서울에서 좀 멀어진 외딴 곳에 엄마를 모셨던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아주 잘 짜인 각본이자 역겨운 계획들이었던 겁니다. 아니, 대체 왜...
전 정말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새아버지가 그런 짓까지 버리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엄마가 돌아가시면 유산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미 가진 것도 많으면서 아들인 제게 돌아올 몫이 아까웠던 걸까요? 아니면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싫었던 걸까요? 엄마를 배신하고 엄마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커녕 아픈 엄마를 절망으로 몰아넣은 그 인간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인간이 무슨 짓을 더 저지르기 전에 모든 것을 멈추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인간과 대면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20년 동안 나는 당신을 아버지라 생각했는데 당신은 우리 엄마 앞에서 이런 짓을 꾸미고 있었던 거야?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던 거야? 왜 이렇게 수선을 떨고 그래? 뭐요? 엄마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걸 뻔히 알면서 그런 엄마를 더 극한 상황으로 몰아넣으려고 해? 당신이 인간이야? 나도 하나 묻자. 결혼도 안 한 총각이었던 내가 10살이나 많은 과부인 네 엄마랑 결혼해서 20년 동안 살아준 건 어떻게 생각하니? 그게 고맙지도 않아? 뭐? 살아줘. 우리 누구도 당신에게 엄마랑 살아달라고 한 적 없어. 우리 엄마마저도 말이야. 너도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아직도 어린애 같은 모습 그대로구나. 그런 식으로 본질을 흐리려고 하지 마. 우리 엄마랑 살아줬어. 우리 엄마 옆에서 엄마가 이룬 걸 다 같이 누리면서 편하게 산 거잖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 엄마가 명목상 대표였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은 내가 다 도맡아 하고 있었던 거 너도 알잖아. 웃기지 마. 당신은 우리 엄마가 시키는 대로 충실하게 하는 것에 불과해. 모든 결정은 엄마가 했다고. 당신은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 그게 그렇게 불안했나? 이런 짓까지 벌일 정도로? 멋대로 생각해. 나는 정당한 내 몫과 내 권리를 찾으려는 것뿐이니까. 자격도 없는 인간이 우리 엄마한테 붙어 살면서 간만 커졌군. 당신이 저지른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내가 하나하나 알게 해줄 테니까 기대해. 너야말로 네 마누라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놈 아니냐. 지금 이러는 것도 네 마누라 그녀 말만 믿고 이러는 거지? 어디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회사 임원들이 나를 더 신뢰하는지 그 새파란 계집애를 신뢰하는지 말이야. 말 조심해. 내 아내는 당신 같은 인간이 그 더러운 입에 함부로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조다 같은 놈. 그래, 얼마든지 붙어줄 테니까 덤벼.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고. 그 인간을 찾아갈 때만 해도 저는 그 인간에게 일말의 양심을 기대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밝혀진 마당이니 이제라도 죄를 반성하고 엄마 앞에 무릎 꿇어 사죄하는 것으로 엄마가 당한 배신감과 충격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제가 찾아가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 뻔뻔하고 악랄한 모습을 드러내더군요. 그 사악한 비웃음을 뒤로하고 나오면서 온몸이 떨렸지만 그때 전 결심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인간에게 합당한 벌을 지우는 것으로 이 싸움에서 이기겠다고 말이에요. 아내가 이미 확보해 놓은 증거만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인간은 엄마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그 상태에서 엄마의 모든 재산과 권력을 자기 것으로 가로채려고 한 거죠. 저와 아내는 여러 정황 증거뿐만 아니라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와 근거들을 확보하려고 본격적으로 나섰어요. 그 인간은 엄마를 요양병원에 모시기 전에 법적 대리권을 확보해두려고 했더라고요. 공동 계좌는 물론이고 엄마 인감을 찍은 백지 위임장도 여러 장 만들어 놓고 필요한 내용들을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회사 임원 가운데 자기 사람이라 할 만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포섭해서 엄마를 종이 호랑이로 만들고 지분을 확보하려고 한 것 같은데 제가 검토한 회사 정관에 의하면 그 인간이 시도하려던 그런 방법으로는 애초에 지분 이전 같은 주요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사태에 대비해 필요한 제약 조건이 이미 잘 갖춰져 있었기에 그 인간 마음대로 될 일도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법적 근거를 확보한 거죠. 또한 그 인간 금융기록과 조작한 서류들은 물론이고 회사 내부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기록이나 직원들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그 인간이 장담했던 것처럼 회사에는 아내보다 그 인간을 높게 평가하고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더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저와 아내가 증거 확보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미 여러 사람들이 저희 쪽에 유리한 제보를 해줬고 소송이 진행되는 걸 지켜보면서 더 많은 직원들이 저희 편에 서서
증거가 될 만한 자료들은 물론이고 증언도 해주겠다고 나섰거든요. 그 인간은 회사에서 쫓겨나는 건 물론이고 여러 가지 위법 행위들로 처벌을 받게 됐죠. 우선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 강요죄, 배임죄, 횡령죄, 공갈죄 등이 적용됐고 그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나쁘며 처벌이 중한 것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이었어요. 아내와 저는 그 인간이 저질러 놓은 것이 더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계속할 예정인데요. 경제적 피해 규모가 커지면 가중처벌을 적용시킬 수 있으니 그 인간의 죄라는 죄는 다 밝혀내야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에요. 형사소송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곤 하지만 형사소송이 마무리된 상황이니 그 결과에 영향을 받아 민사도 곧 마무리될 것 같아요. 엄마는 저와 아내의 보살핌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고 암 치료를 시작하셨어요. 극한의 상황이 엄마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기도 했지만 엄마의 삶에 대한 의지를 자극하기도 한 거예요. 이제야 제가 아는 엄마의 모습으로 돌아오신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지금 암 따위 얼마든지 덤비라는 듯 치료를 받고 계시거든요. 저희 엄마는 그렇게 약한 분이 아니죠.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처럼 몸 관리 잘하시면서 치료 끝까지 잘 받으시면 완치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엄마한테 부족하고 모자란 아들이었던 전 엄마 간호를 하면서 엄마와의 관계도 많이 회복하고 있어요. 엄마에게 돌아가신 아버지는 늘 큰 사람이었다고 하셨어요. 바깥일 하느라 늘 바쁜 엄마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집안일을 잘해준 덕분에 엄마는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었고 또 무엇보다 저를 잘 키워준 고마운 사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존경스러운 사람이라고. 그러시면서 제게 그런 아버지를 쏙 빼닮은 제가 엄마에게는 항상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엄마가 섬세하고 다정한 사람이 아니라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라고. 그런 마음을 진작 전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도 하셨어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저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많이 떠올렸답니다. 그리고 저도 엄마에게 나지막이 저의 진심을 전했어요. 엄마에게 늘 부족한 아들, 실망스러운 아들이라는 생각이 절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를 멀게 느꼈던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절 사랑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셨고 저 또한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저희 모자는 그렇게 감정을 한번 뒤흔들며 한층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한참 말없이 마주보며 눈물만 흘렸는데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느낌이었어요. 엄마와 저 사이에 놓여있던 오래된 벽이 허물어지는 것 같았죠. 엄마는 여전히 제게 강한 존재이지만 그와 동시에 절 사랑하는 따뜻한 엄마, 그냥 평범한 엄마의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지금껏 저도 모르는 동안 엄마에게 받아온 사랑까지 온전히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는 그 존재만으로도 제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것은 저로 인해 묘한 자신감을 갖게 했어요. 저 스스로에게 조금 더 당당해진 저를 발견하고 있거든요. 회사 일도 가장으로서의 역할, 또 든든한 아들로서도 저는 더욱 잘해낼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 잘해낼 수 있겠죠?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의 응원을 받고 싶은데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그보다 앞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또 한 번 용기를 얻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안주영이라고 해요. 어릴 적 저희 집은 언제나 조용했어요. 밖에서 볼 땐 그럴싸한 가정이었지만
집안에 들어서면 공기가 다르게 흐르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오히려 모범적인 가정처럼 보였을 거예요. 번듯한 직장에 다니는 아빠, 예쁘고 여성스러운 엄마, 말썽이라고 모르는 외동딸, 썩 행복해 보이는 단란한 가정의 모습이었을 것이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다정한 부부였던 엄마 아빠는 그런 자리에선 손을 맞잡으며 자연스럽게 웃었지만 문이 닫히고 집 안으로 들어서면 그 모든 것이 사라졌거든요. 엄마 아빠는 서로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밥을 먹을 때도 거실에 앉아 있을 때도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어요. 마치 투명 인간을 대하듯 했고 정말 필요한 말을 해야 할 때는 아무런 감정에 실리지 않은 건조한 외마디가 오갔을 뿐이에요. 두 분 다 제게는 잘해주셨고 각각의 역할을 잘하려고 하셨지만 두 분 사이는 남보다 못한 사이였던 거죠. 남들에게 가족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 제 졸업식이라든가 명절이나 친척들 모임, 아빠 회사 행사 같은 그런 날만 보여주기 위해 웃는 사이. 그러니까 전형적인 쇼윈도 부부였어요. 그땐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엄마는 약간의 우울증 같은 걸 겪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지금도 제게 선명하게 남아있는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그땐 토요일에도 학교를 가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래도 토요일은 오전 수업만 하면 집에 일찍 오는 날이니까 그날도 신이 나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에 왔는데 평소 같으면 절 맞아주셔야 하는 엄마가 나와보시지 않는 거예요. 외출이라도 하신 건가 싶었죠. 그런데 글쎄 엄마가 저쪽 끝방 베란다에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난간을 붙잡고 밖을 향해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전 정말 기절할 뻔했거든요. 제게는 그 어떤 공포 영화보다도 무서운 장면이었고 기겁을 해서 엄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는데 엄마는 제 목소리를 듣고는 돌아보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엄마를 보며 저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게는 그 장면이 단순히 충격적인 기억이 아니라 트라우마로 남은 것 같아요. 그날 이후 그냥 엄마가 애잔했던 것 같아요. 엄마에 대한 그런 감정은 다 커서까지도 계속됐고요. 집 밖으로만 나서면 연극을 하는 것 같은 부모님을 이상하게 여겼던 어린 시절을 지나 학창시절에 이르러서는 그 연극에 동참해야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부모가 걸핏하면 부부싸움을 해서 힘들다는 친구도 있었고 부모의 이혼을 숨기려다 들통이 나서 우는 친구도 있었지만 저는 그런 친구들이 저보다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적어도 친구인 제게 자신들의 힘듦을 토로하고 부모 욕이라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러지도 못하고 사이좋은 부부 행세를 하는 부모의 공범자가 되어야 했죠. 친척 모임이나 부모님 모임 따라가야 할 때도 힘들었지만 제일 싫었던 건 제가 주인공이 되는 자리였어요. 가령 학교에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행사를 하는 날 같은 거 말이에요. 저희 학교가 기독교 학교였는데 수련의 마지막 날 부모님이 학교에 오셔서 소풍처럼 함께 어울리는 행사를 매년 했었거든요. 수련회는 참 좋았는데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 소풍이 전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주영아, 수련회 재밌었니? 너 친구들이랑 밤새며 놀았어? 재밌게 잘 놀았어. 선생님들이 불 다 꺼버리셔도 이불 속에서 친구들이랑 노는 그 맛이 있지. 그랬어. 재밌었어. 저쪽으로 가서 점심 먹는 건가 봐요. 선생님이 오라고 하시네. 그러네. 엄마가 우리 주영이 좋아하는 걸로 도시락 싸왔으니까 얼른 가서 먹자. 그래. 엄마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준비한 거야. 엄마 솜씨 알지? 당신도 참. 다른 엄마들도 다 그렇게 해. 누가 들으면 나만 특별한 줄 알겠네. 다 그렇게 해도 당신 음식은 특별하지. 우리 식구 입맛에 딱 맞잖아. 어디 김밥부터 좀 먹어볼까? 여보, 여기 내가 덜어줄게. 아유, 주영이네 부모님은 언제 봐도 이렇게 다정하시다니까. 아직도 신혼이야, 신혼. 아유, 그러니까. 우리 집 양반도 이런 걸 보고 좀 배워야 하는데. 하필이면 이런 날 중요한 모임이 있다며 같이 오지도 않아요. 아유, 주영이 아빠 때문에 집에 가서 또 바가지 긁히게 생겼네.
친구들 부모님은 저희 부모님의 다정한 모습을 보기 좋다 하면서 부러운 듯 늘 찬사를 쏟아내셨고, 저희 부모님 또한 그런 걸 즐기며 서로를 더 잘 챙기는 연극을 어찌나 잘하셨는지 말이에요. 친구들 부모님은 물론이고 친구들도 그런 절 부러워했어요. 특히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다거나 아빠가 늘 바쁘셔서 그런 모임에 거의 오지 않는 애들이 더 그랬죠. 주영이 넌 좋겠다. 우리 부모도 좀 그랬으면 소원이 없겠다. 뭐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한 대답을 했는데 억지 웃음을 짓느라 입꼬리에 경련이 일어난 적도 있어요. 그렇게 한바탕 연극이 끝나고 차에 올라탄 순간 연극은 막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거짓말처럼 정적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엄마 아빠가 벌이는 연극에 동참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는지 몰라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저는 저희 집이 숨 막혔어요. 아주 어릴 때는 다른 집도 다 그런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다 친구네 집에 놀러도 가고 그러면서 저희 집이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됐고, 그걸 인지하고 나니 더 숨이 막혔던 것 같아요. 더 이상 화목한 가정과 부모가 절실하게 필요한 어린애가 아니게 되었어도 제게 집은 언제나 불편하고 숨 막히는 곳, 빨리 벗어나고 싶은 곳이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그 집에서 나오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결혼을 정말 일찍 했거든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하겠다고 나섰고 부모님도 딱히 반대하지 않으셨기에 졸업한 그해 봄에 바로 결혼했어요. 남편은 엄마 친구의 아들이었답니다.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쇼윈도 부부 행세를 잘했는지 엄마의 절친한 친구였던 시모도 저희 부모님 사이가 그렇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어쩌면 엄마와 친했기 때문에 엄마는 더 비밀로 하고 싶었을 거예요. 엄마는 친구들에게 아빠가 엄마에게 잘해준다는 걸 과시하듯이 자주 말하곤 했거든요. 그런 말하는 엄마를 볼 때마다 저는 그 옛날 베란다 난간에 서 있던 엄마가 떠오르곤 했어요. 그렇게 잊지도 않은 말을 떠벌리는 엄마가 베란다 난간에 서서 곧 뛰어내릴 듯 했던 그때처럼 위태로워 보였던 것 같아요. 하여간 연애하는 내내 전 찜찜했죠. 저희 부모님이 숨기고 있는 비밀에 대해서 남편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싶었지만 엄마 아빠는 그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으셨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숨기고 싶어 하셨기에 섣불리 그러지도 못했지만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상견례 날까지 잡고 나니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결혼하면 알게 될 텐데 상견례 전이라도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뭘 말이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 아빠 얘기 말이야. 두 분이서 이렇게 집에서는 말도 안 하는 사이라는 거. 결혼하고 나면 어차피 다 들킬 거잖아. 설마 평생 연극을 하려는 건 아니지? 그러지는 않을 거니까 걱정 마라. 대신 결혼식 하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자. 이렇게 뭔가를 숨긴 채 결혼한다는 게 영 내키지 않아서 그래요. 상견례 자리에서까지 연극을 하고 결혼식 올리고 나서 얘기하면 뭐가 달라요? 그냥 지금. 다르지 그럼. 그건 완전 다른 거야. 결혼식 치를 때까지는 지금처럼 해. 그리고 나서는 엄마 아빠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넌 걱정할 거 없다. 늘시되게 엄마 절친인데 네 생각만 할 수는 없는 거야. 눈 질끈 감고 상견례 잘 치르고 오면 돼. 다 생각이 있으니까 불편해하지 말고 평소에 하던 대로만 해. 걱정할 거 없어. 대체 무슨 생각이 있으시다는 건지 납득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결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와 남편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두 집안이 얽히는 일이고 또 저희 결혼식에 오시는 손님도 저희 손님보다 부모님 손님이 더 많은 상황이었으니 제 고집만 피울 수는 없었죠. 그렇게 상견례 연극을 끝내고 대망의 결혼식 날이 됐어요. 결혼식 자체에 대한 로망이 그리 있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결혼식에서만큼은 환하게 웃고 싶었는데 그날마저도 저는 입꼬리를 올리며 서늘한 죄책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축복받아야 할 날, 제 마음 한구석에는 숨길 수 없는 무거운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아함을 유지한 채 앉아있는 엄마와 평소보다 근사한 아빠.
두 분은 겉보기에는 더없이 화목한 부부였고 다정하게 제 결혼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서로를 향해 다정한 미소를 짓고 손을 맞잡고 마치 오랜 세월을 함께 걸어온 금슬 좋은 부부의 모습으로 말이에요. 친구들 중에 당연히 제일 먼저 결혼을 하는 거라 다들 신기해하며 제 결혼을 축하해 주러 왔었는데 결혼식에 엄숙하면서도 아름다운 분위기에 몇몇은 눈물까지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남편과 시부모님도 무척이나 감동한 표정이셨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남편이 옆에서 달콤한 말을 속삭일 때도 저는 차마 하지 못하는 말들을 삼키며 꽉 막힌 듯 가슴에 박힌 돌덩이를 느껴야 했죠. 그렇게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부모님은 저희 부부에게 이혼을 선언하셨어요. 제가 결혼할 때까지만 참고 살기로 하셨던 모양이에요. 제가 결혼하던 그 시절만 해도 부모 이혼이 요즘처럼 흔한 것도 아니었고 흠이라면 흠이었던 시절이었거든요. 일단 결혼만 하고 나면 부모 이혼으로 다소 책 잡힌다 해도 그 정도는 감수하고 살라는 건지. 당시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았지만 부모님은 또 부모님 나름의 사정과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아무튼 저는 그때라도 두 분이 이혼하신 건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너무나 다정하고 완벽한 부부로 보였던 저희 부모님의 이혼은 저를 제외한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어요. 친척들, 남편과 시부모는 물론이고 저희 부모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의 입에 한동안 오르내리고도 남을 스캔들이었을 거예요. 남편이나 시모가 제게 배신감이나 서운함을 느끼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절 걱정하더라고요. 부모님 이혼 사건이 있고 얼마 안 있어 시모 생신이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온통 저희 부모님 얘기를 해서 시모가 아닌 제가 주인공 같았지 뭐예요. 세상에, 너도 많이 놀랐겠다. 그렇게 사이좋던 사람들도 돌아서면 남남이더라. 부부 무촌이 그렇게 허무한 거야. 엄마, 주영이 속상하게 그런 이야기는 뭐하러 하세요? 뭐 어떠냐? 우리도 이제 가족이고 내가 지 엄마 절친인데 뭐 어때? 안 그러니 주영아? 네, 전 괜찮아요 어머니. 너보다 너희 엄마가 걱정이지 뭐. 그렇게 정좋게 살다가 갑자기 이혼을 했으니. 장모님도 힘들게 내린 결정이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시겠죠. 엄마가 옆에서 잘 좀 위로해 주세요. 그럼 나야 그러고 있지. 그래, 너희 아버지는 시골로 내려가셨니? 아니, 너희 엄마 같은 사람이 시골에서 어떻게 살아? 나라도 이혼할 거야. 네? 네. 아빠는 이사하셨어요. 너희 아빠도 참. 그렇게 시골에서 살고 싶으시다니? 이혼까지 할 정도로? 엄마, 장인어른도 장인어른만의 사정이 있으시겠지. 그걸 왜 주영이한테 그래요? 내가 주영이 엄마, 아니, 너희 안 싸던 생각을 하니 속이 상해서 그러지. 엄마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빠가 시골에 내려가 전원 생활을 하자고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았어요. 저희 엄마는 절대 시골 생활 같은 건 못할 뿐으로 전형적인 도시 사람이시거든요. 아빠가 이혼 후 한적한 시골로 내려가신 것을 그런 식으로 이용해서 이혼을 정당화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 사람들은 두 분 사이가 쭉 좋다가 노후를 염두에 둔 생활 패턴이 맞지 않아 이혼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평생 쇼윈도 부부로 살아온 비밀은 그렇게 영원히 아무도 모르는 비밀로 남겨지게 된 거예요. 그 덕분에 저도 남편이나 시부모에게 거짓말을 한 아이가 되지 않았고 부모의 이혼도 흠이 되기보단 안타까움으로 여겨주셨어요. 이혼 후 시골로 내려가신 아빠와 달리 엄마는 그대로 서울에 남아 아빠와 얽혀있던 대인관계도 그대로 유지하며 잘 지내셨어요. 느긋하고 평온한 걸 좋아하며 매사 큰 욕심이 없는 아빠와 달리 엄마는 자존심도 세고 욕심도 많은 분이셨으니 딱 그 두 분의 성향에 맞는 생활을 하게 되신 거죠. 아빠는 공기 좋은 시골에서 텃밭 가꾸고 낚시 다니며 한가롭게 잘 지내셨고 엄마 또한 소소한 투자도 하면서 혼자만의 삶을 잘 살아가셨어요.
저는 그런 두 분의 삶을 모두 존중했죠. 그러나 부모님처럼 살고 싶진 않았습니다. 남편과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어요. 아이 둘 낳고 내조에 최선을 다하며 제가 바라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 일이 생기기 전까진 말이에요. 그 일이 뭐냐고요? 아휴, 그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한숨이 절로 나네요. 저희 엄마와 시모가 같은 투자 클럽이었는데 거기서 공동 투자한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된 거예요. 게다가 재미를 보고 있던 엄마와 시모는 초대박이 터질 거라는 정보를 믿고 전 재산을 투자해 그걸 몽땅 날린 거죠. 그 사건으로 시댁도 엄마도 쫄딱 망하고 빈털터리가 된 겁니다. 살던 집까지 다 투자에 밀어넣은 시부모는 아주버님 댁에 얹혀 살게 됐고, 저희 엄마는 애들 봐준다는 명목으로 저희 집에 얹혀 살게 됐어요. 저희 남편은 원래 주식 투자 자체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시모가 처음 그런 투자 클럽에 들어간다고 할 때부터 못마땅해 했는데 일이 그렇게 된 거예요. 게다가 시모를 그 투자 클럽에 끌어들인 게 저희 엄마였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남편은 두 분을 말렸는데 결국 이렇게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됐으니 남편이 저희 엄마에게 감정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기세등등했던 저희 엄마도 본인 잘못이 있으니 저희 남편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절절 매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엄마, 아침부터 뭘 이렇게 많이 차렸어. 밥 차리고 그런 건 다 내가 해요. 엄마는 애들만 봐주면 된다고. 아니, 너희들 아침 먹는 게 부실해 보여서 내가 좀 차려봤어. 나이 들면 아침잠이 없어지는 법이잖니. 어쩐지 새벽부터 무슨 소리가 들린다 했더니 장모님이 부엌에 나와 계셨던 거예요? 어머, 이서방, 혹시 나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 설쳤나? 아유, 이런 미안해서 어쩌나? 네, 뭐 괜찮습니다. 세상에, 대체 몇 시부터 차린 거야? 아침부터 진수성찬이네? 장모님, 아침부터 된장찌개, 생선구이. 출근해야 하는데 다 냄새 배는 음식들이네요. 그런가? 난 이서방 좋아하는 거라고 일부러 차렸더니. 자기가 늘 출근할 복장을 차려입고 아침밥 먹으니까 그렇지 뭐. 밥 먹고 옷 갈아입으면 되잖아. 냄새가 옷에만 배는 게 아니잖아. 머리카락도 그렇고 몸에도 냄새 다 배는 거 몰라? 나도 그렇고 애들도 어린이집 가야 하는데 아침엔 냄새 안 배고 가벼운 걸로 먹는 게 좋지. 그래 알겠네. 내가 잘 몰라서 그랬어. 앞으로는 아침에 냄새 나는 건 절대 안 할 테니 걱정 말게. 엄마, 밥은 내가 차리면 되니까 엄마는 신경 쓰지 말고 애들이나 챙겨줘. 그러면 돼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분주하게 아침 준비를 한 엄마의 그 마음이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 엄마 마음도 안 알아주고 타박을 하는 남편이 야속하기도 했어요. 저희 엄마가 원래 누구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시는 분도 아니거든요. 은근히 눈치를 주는 것 같은 남편도 그렇고, 그런다고 또 그렇게 눈치를 보며 설설 기는 엄마도 그렇고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출근하자마자 엄마를 붙들고 앉아서 얘기 좀 하자고 했죠. 엄마, 이서방한테 너무 저자세로 그럴 거 없어. 너무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아니, 난 그냥 이렇게 너희들한테 얹혀 있으니 뭐라도 좀 해주려고 그랬지. 아니, 엄마가 공짜로 얹혀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애들 봐주잖아. 요즘 친정엄마한테 애 맡겨도 다 돈 들여야 하는 거 알지? 공짜로 얹혀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러네. 왜 그렇게 눈치를 봐? 아휴, 그래도 그게 그런 게 아니지. 어떻게 눈치가 안 보이니? 엄마가 너무 그러면 나도 속상하고 불편해.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말라고요.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 속상할 것도 많다. 별게 다 속상하네. 엄마는 괜찮다고 하시지만 제가 괜찮지가 않았어요. 저희 엄마가 주식 잘 되고 그럴 땐 기세가 등등하시기도 하셨고, 원래 성격도 남한테 지고 들어가는 성격이 아니신데 다 망하고 돈 한 푼 없는 신세가 되어 사위한테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전 너무 속상한 거예요. 엄마가 원래 어떤 성향인지 아니까 더 마음 아팠던 것 같아요. 게다가 자꾸 그 옛날 우울증을 앓던 엄마 모습이 떠오르지 뭐예요. 제 마음이 불안해서 남편에게도 조심스럽게 부탁을 했는데 남편은 제가 그런 말을 꺼내는 것도 싫은 것 같더라고요. 여보, 엄마한테 조금만 다정하게 대해주면 안 돼? 내가 뭘?
장모님이 뭐라고 하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너무 눈치 보여 하니까 내가 불편해서. 나 때문에 장모님이 눈치를 보신다는 거야? 그렇다기보단 아무래도 주식 문제도 그렇고 엄마가 눈치 보여 하는 것 같은데. 그 얘기라면 난 별로 안 하고 싶어. 우리 부모님 저러고 계시는 것도 그렇고. 남편이 그렇게 나오니 엄마한테 신경을 좀 써달라는 말을 차마 할 수도 없었어요. 엄마는 애들이 열이 조금 나기만 해도 미안하다는 말을 수도 없이 했고,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청소며 설거지 같은 집안일도 나서서 하면서도 염치 없대 여기는 것 같았죠. 남편도 내내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았고. 그러니 저는 그 중간에 껴서 양쪽으로 눈치를 봐야 했어요. 차라리 시집살이가 낫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그렇게 엄마가 저희 집에 얹혀 사는 것만 해도 눈치가 보일 판에 엄마가 또 돈 사고를 친 겁니다. 둘째 아이 데리러 갔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우편함에 카드사에서 온 우편물이 있길래 뭔가 하고 뜯어봤죠. 저랑 남편 카드는 다 모바일로 청구서를 받으니 실물 우편물이 올 일이 거의 없는데 이상해서 바로 뜯어본 거예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본 후에야 그 우편물이 엄마에게 온 거라는 걸 알게 됐는데 글쎄 카드 빚이 밀려 독촉장에 날아온 겁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무슨 카드 빚이 이렇게나 있어? 엄마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사고를 치면 어떡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주식 사고 나기 전부터 밀려있던 거야. 내가 또 사고를 친 게 아니라. 주식 한창 잘 됐을 텐데 왜 카드값이 밀려있었다는 거야? 그게 그럴 일이 좀 있었어. 다른 걸 좀 하느라 카드값은 천천히 넣으려고 했던 건데. 몰라 됐어요. 이제 와서 그게 뭐가 중요해. 그래서 지금 이 카드 빚은 다 어쩌려는 거예요? 내가 여유 있을 때 돈 빌려줬던 거 받을 게 하나 있어서 그걸로 갚으면 돼. 그러니까 넌 신경 쓰지 마. 그거 이리 다오. 진짜야? 엄마가 해결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래 그렇다니까. 넌 걱정할 거 없어. 엄마가 하는 말들이 뭔가 분명하지 않아서 찜찜했지만 어떻게든 엄마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부엌에서 저녁 먹은 상을 치우고 있는데 현관 벨이 울리는 거예요. 벨을 누르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지는 거죠. 이 시간에 누구야? 여보, 누구 오기로 한 사람 있어? 아니, 그런 사람 없는데. 내가 나가볼게. 누구세요? 강금옥 씨 계십니까? 네? 네, 저희 장모님이신데 실례지만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강금옥 씨가 연체 중이신 카드 대금 채권을 저희 회사에서 넘겨받았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통 연락이 안 돼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 엄마가 갚을 수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더니 이게 뭐야? 그렇다고 이렇게 집으로 쳐들어오면 어떡해요? 나가세요. 일단 나가서 저랑 얘기해요. 내가 엄마 때문에 미쳐 정말.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면 어떡해.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걸 겨우 눌렀어요. 그땐 정말 엄마고 뭐고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도 남편이지만 애들도 있는데 집에 추심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정말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결국 남편까지 다 알게 되고 어쩌겠어요. 남편이 돈을 만들어줘서 엄마 카드 빚을 갚긴 했는데 제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제가 큰애 낳고는 회사를 계속 다녔는데 둘째까지 생기니 애들 돌보는 것만 해도 벅차고 애들 맡기는 돈이 더 많이 들 판이라 회사를 그만둔 상황이었거든요. 주식 사고 치시기 전까지는 저희 엄마가 워낙 공사다망하고 바쁜 분이라 애들을 맡아줄 수도 없는 분이셨잖아요. 그러니 남의 손에 그 돈 주고 맡길 바에야 제가 회사 그만두고 살림하며 애들 돌보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되고 엄마가 애들을 봐주시게 됐으니 저도 다시 일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경력 단절 기간도 있었고 애 딸린 유부녀 신분으로 취직이 쉽지는 않았어요. 마음 먹었다고 해서 당장 일자리가 생기는 게 아니니 마음만 갖고 있었던 건데 그런 상황에서 엄마가 또 돈 사고를 친 거죠. 제가 직장 생활이라도 하면서 제 수중에 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있는 게 아니었으니 전적으로 남편 도움으로 엄마 빚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남편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눈치가 보여서 제가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당장 취직 자리 구해지기 전까지 아르바이트라도 되는 대로 하기로 했어요. 마트, 식당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까지 하면서 적어도 저희 엄마 카드값 낸 돈이라도 남편한테 갚아야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았거든요. 여보, 나 말이야. 다음 주부터 식당 아르바이트 나갈 거야. 저녁 시간 조금 넘어서 들어올 것 같아서 당신한테도 미리 얘기하는 거야. 회사 알아보던 게 잘 안 됐어? 원서 몇 군데 넣었다면서. 연락이 없네. 비슷한 조건이면 유부녀 쓰려고 하겠어? 지원 현황 보니까 30대도 많더라고. 나라도 애 딸린 유부녀는 웬만하면 안 뽑을 것 같아. 그래도 좀 더 찾아보지 그래. 당신한테 맞는 자리가 어디 있을 거야. 그런 자리가 언제 나올 줄 알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려는 거야. 그래도 회사에서 책상에 앉아 하는 일만 하던 당신이 식당 나가서 이모 소리 들으며 일할 수 있겠어? 그게 뭐 대수라고. 해야지. 할 거야. 나처럼 아르바이트 하는 엄마들 많아. 여기저기 좀 물어봤더니 마트 캐셔 자리도 알아봐 준다더라. 자리 나기 전까지는 땜빵으로라도 불러준다고 했어. 너무 무리하지 마. 우리 살림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우리 엄마 카드빚 당신이 갚아줬잖아. 그거라도 내가 다시 돌려 넣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그건 장모님이 갚는다고 하시잖아. 어디 받을 돈이 있다고 하시지 않았어? 명확하게 언제 받는다는 보장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것만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고. 놀면 뭐해. 엄마가 살림 봐주시니까 아르바이트 할 엄두라도 내는 거지. 장모님 빚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까지 할 건 없단 말이야. 그러다 괜히 몸만 상하지. 내가 알아서 잘할게. 걱정해줘서 고마워. 남편은 저를 걱정하듯이 말했지만 그 모든 일의 원인인 저희 엄마를 못마땅해 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엄마만 아니면 제가 그럴 일도 없었을 테니 남편이 그러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어쨌거나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가서 돈을 버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할 것 같았어요. 식당 일 하시는 분들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저도 그래도 대학 나오고 멀쩡한 회사 다니던 사람인데 안 해보던 일을 하려니까 처음엔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처음엔 식당홀에서 일했는데 제가 뜨거운 것도 잘 못 만지고 무거운 트레이를 들고 테이블을 돌며 서빙을 하는 걸 잘 못해서 설거지로 밀려난 건데 저한테는 차라리 그게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도 바쁠 땐 서빙 일도 도와야 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 버는 일이 참 고달프긴 했습니다. 일은 저녁 장사까지만 하고 퇴근하는 것으로 시간 조절을 해놨는데 일 끝나고 아무리 빨리 온다고 와도 식구들 저녁 시간을 맞춰올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늘 식구들이 한창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아니면 밥 다 먹고 저녁상 물리고 있을 때나 집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게 애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남편한테도 좀 그랬는데 더 신경이 쓰이는 건 제가 없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남편이 자꾸 저희 엄마한테 더 눈치를 주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제가 집에 들어가서 가만 보니 엄마랑 남편 사이의 기류가 늘 뭔가 불편한 게 보였거든요. 엄마야 남편 눈치를 보는 사람이지 뭐라고 할 리가 없고 제가 없으니 남편이 엄마한테 더 함부로 하는 건 아닌지 그런 걱정이 들었죠. 그게 늘 신경이 쓰였는데 마침 그때 마트 캐셔 자리가 났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거긴 아침부터 일할 수 있는 곳이라 저녁 식사 시간 전에 퇴근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식당 그만두고 마트로 자리를 옮겼어요. 마트 계산대에서 캐셔로 일하는 거 그냥 누구나 다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내 서서 바코드 찍는 소리, 카트 끄는 소리,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가 가득한 넓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규정대로 하는 거라고 해도 비닐봉지 그냥 달라는 분, 계산이 잘못됐다고 하는 분, 반말로 아무렇게나 대하는 분 등 감정 노동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차라리 식당 설거지가 낫다 싶었지만 식구들 저녁 시간에는 제가 집에 있는 게 좋겠다 싶어서 식당 일을 다시 할 수는 없었어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시급도 더 적고 근무 시간도 짧아서 식당 일 할 때보다 돈이 안 된다는 거였죠. 그러다 대리운전 아르바이트까지 하게 된 거예요. 저를 마트 캐셔 자리에 소개해준 동네 애엄마가 대리운전도 한다기에 솔깃해서 저도 할 수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을 등록해서 가능할 때만 일을 하면 되니까 부담도 덜하고 좋은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됐어요. 콜을 잘 받기만 하면 꽤 괜찮은 거예요. 가끔 팁을 따로 챙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말이에요. 그럭저럭 할만하다 싶었고 벌이도 쏠쏠해서 거의 매일 늦게까지 대리운전도 했어요. 그날도 자정 너머까지 대리운전을 하고 집에 들어서는데 현관에서부터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제가 들어오는 소리도 못 듣는 건지 엄청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얼른 들어갔더니 세상에, 글쎄 격분한 남편이 저희 엄마에게 손찌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 심정이 어땠겠어요. 전 그야말로 눈이 돌아서 남편에게 달려들어 남편 밀치며 남편보다 더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어요. 이 미친놈! 내가 설마 했는데 정말 이럴 줄은 몰랐네. 아무리 우리 엄마가 돈도 없고 처량한 처지가 돼서 우리 집에 얹혀 산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장모한테 손찌검을 하니? 이거 전속폭행이야. 알아?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내가 너 가만히 안 둬. 여보, 진정 좀 해. 진정하고 나랑 얘기해. 주영아, 그냥 모른 척하고 아무 말도 마. 더 얘기할 것도 없어. 그냥 아무 일도 아니야. 아무 일도 아니긴 뭐가 아무 일도 아니야. 엄마 정말 왜 이래? 엄마가 계속 이렇게 설설 기니까 저 인간이 이런 짓까지 하는 거 아니야. 엄마 나 속상해서 죽는 거 보려고 그래? 이건 놔. 나 신고할 거야. 엄마, 아빠한테 그러지 마. 아빠가 아니라 외할머니를 신고해야 돼. 외할머니 신고해줘. 제가 전화기를 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 그 소리에 잠에서 깬 건지 그전부터 깨어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 큰애가 거실로 나오며 전화기를 들고 있는 제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외할머니를 신고해달라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란 말입니까? 제가 결혼은 일찍 했어도 애가 바로 안 생겨 몇 년 있다 저희 큰딸을 낳았으니 큰딸이 이제 겨우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근데 그 어린애가 저를 붙들고 아빠한테 그러지 말라면서 막 우는 거예요. 큰딸이 의젓한 편이라 그렇게 엉엉 우는 모습은 진짜 몇 년 만에 보는 거라 너무 놀라기도 했고 딸애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서 애를 붙들고 차분히 달래며 무슨 말인지 얘기를 해보라고 했죠. 그랬더니 아빠는 잘못한 게 없다고 외할머니가 맨날 아빠를 협박하고 소리 지른다며 우는 겁니다. 저희 엄마가 남편을 협박하다니요? 아니, 대체 뭘로 엄마가 남편을 협박한다는 건지. 아무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저희 엄마가 남편한테 그럴 일이 대체 뭐가 있냔 말이에요. 여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애가 하는 말이 다 무슨 얘기냐고. 엄마가 당신을 대체 뭘로 협박한다는 거야? 당신은 애 데리고 들어가서 애부터 좀 달래줘. 많이 놀란 것 같아. 그래, 그럴 거야. 근데 나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그것부터 알아야겠어. 말해봐. 대체 무슨 일이야? 제가 남편에게 다그치듯 물어도 남편은 쉽게 입을 열지 못하고 여전히 화가 잔뜩 나서는 저희 엄마만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어쩌겠어요. 엄마한테 말을 해보라고 했죠. 그랬더니 엄마가 한다는 말이 이게 이런 식으로 밝혀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엄마가 하는 이야기들은 남편이 저희 엄마에게 손찌검을 하는 걸 목격했을 때만큼이나 충격적이었어요.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게 제게 그러시더군요. 너는 네 아빠 딸이 아니다. 라고 말이에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아빠 딸이 아니라뇨? 장모님, 그걸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에?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요. 뭐? 이제 내가 어떻게 발뺌할 도리도 없고 어차피 밝혀질 일 아닌가.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당신은 알고 있었던 거야? 내가 아빠 딸이 아니라니. 그럼 내가 입양한 딸이라는 소리야? 그건 아니야. 넌 내가 배 아파 낳은 내 딸이지. 네 아빠가 다른 사람이란 말이야. 뭐? 내 아빠가 따로 있단 소리야? 이게 무슨... 말을 좀 알아듣게 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엄마가 결혼 전에 날 가진 상태로 결혼한 거야? 예, 그건 아니지. 네 아빠랑 내가 결혼한 게 언젠데. 나한테 다른 남자가 있었어. 뭐라고? 엄마,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해? 그럼 이제 와서 무슨 대역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말해야 하니? 그럼 내 친아버지는 누구야? 넌 알 것도 없어. 어차피 나한테도 중요한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그냥 젊을 때 한순간 실수였어.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를 두고 바람이라도 폈다는 소리야? 예. 넌 꼭 그걸 그렇게 표현해야겠니? 실수였다고 하잖아. 엄마는 양심도 없어? 어떻게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엄마한테 난 뭐야? 아빠는? 엄마랑 아빠가 사이가 안 좋았던 것도 그것 때문이었어? 그런 건 아니야. 네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던 것도 모르는데 네가 친딸이 아니란 걸 어떻게 알겠니? 엄마 정말 나쁜 사람이다.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르고 평생... 그만해. 너한테 비난받자고 하는 얘기 아니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보다 아빠를 더 좋아하고 따랐거든요. 아빠가 시골에 내려가신 후로도 한 달에 한 번은 아빠를 찾아뵙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했어요. 아빠랑 얘기를 하고 나면 걱정하던 일들도 별일이 아닌 게 되고 고민하던 것들도 어느 정도 방법이 보이는 것 같고 그랬어요. 아빠는 늘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제가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셨어요. 엄마는 주식으로 돈을 다 날리고 저희 집에 들어와 얹혀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남편에게 엄마의 그 비밀을 제게 다 폭로할 거라고 협박했던 겁니다. 비밀을 지켜줄 테니 돈을 해달라고 줄기차게 남편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돈 없이는 못 사는 엄마, 가진 걸 다 잃고도 그 지경에서도 돈을 써야 하는 사람이었던 엄마. 아무리 그래도 절 팔아 제 남편에게서 돈을 뜯어내고 있었다니.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건 사실이었어요. 제 남편은 엄마가 제게 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동안 머리를 싸매고 괴로워했어요. 남편은 엄마에게 돈을 해주는 한이 있어도 저와 아빠의 관계를 지켜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 와중에도 엄마는 카드비 사고까지 치고 그것도 남편이 갚아줬는데 그걸로도 모자라 돈을 더 요구하며 협박을 해대니. 그런 상황에서 남편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분에 못 이겨 폭발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던 전 불쌍한 엄마를 남편이 불편하게 대한다고 생각해서 그걸 서운해하고 있었고, 제가 없을 때는 남편이 저희 엄마를 노골적으로 구박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으니. 이게 정말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엄마는 이제 그게 다 들통이 났으니 아예 대놓고 제게 협박을 하더군요. 엄만 정말 엄마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어떻게 딸을 놓고 사위를 협박해? 엄마가 내 엄마인 건 맞아? 확실해? 그만해. 너한테 그런 소리나 들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럼 이제 와서 무슨 양심의 고백이라도 하겠다는 거였어? 내가 말했지. 네 아빠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이혼한 마당에 나랑은 상관없지만 이 사실을 알고도 네 아빠가 널 그렇게 애지중지할 것 같니? 뭐라고? 지금 날 협박하는 거야? 내 남편 협박하던 거 못하게 됐으니 이젠 아예 나한테 직접적으로 협박하겠다고? 넌 그렇게 험한 표현을 꼭 써야겠니?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내가 무슨 큰돈 목돈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용돈이다 생각하고. 엄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엄마 카드빚 갚아준 게 얼마나 됐다고 또 돈 얘기야. 그럼 네 아빠한테 다 얘기하고 너희 그 아름다운 부녀관계 끝장나게 할까? 내가 꼭 이런 말까지 해야겠니? 엄마는 엄마도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엄마 자신밖에 몰라? 엄마한테 내가 딸이긴 해? 아빠한테 미안한 마음도 없어? 양심이라는 게 엄마한테는 없는 거야?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건 알았지만 엄마가 외도까지 했을 줄은 몰랐고 제가 그렇게 태어난 아이라는 건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그 충격만으로도 쓰러질 것 같은데 저희 엄마가 그 사실을 두고 아빠에게 다 폭로할 거라며 제게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니. 전 정말이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에 현기증이 났습니다. 게다가 더 끔찍했던 건 애들 앞에서 남편을 협박하면서 애들한테도 엄마한테는 절대 비밀로 해야 한다고 애들까지 힘들게 한 모양이더라고요. 저도 죽을 지경이었지만 우는 딸아이부터 달래야겠기에 아이를 안심시키고 안아주면서 물었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요. 근데 제 딸이 그러는 거예요. 외할머니가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입니다. 어린 시절 쇼윈도 부부인 부모의 비밀을 지키느라 힘들었던 전 어린 아이들이 비밀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짓을 저한테 한 것으로도 모자라 제 아이들에게까지 하고 있었다니. 전 더 이상 엄마를 참고 봐줄 수가 없었어요. 내 남편한테 했던 것처럼 나한테도 먹힐 줄 알았나 본데 천만에. 난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이용당해줄 생각 없어. 그리고 더 이상 엄마를 감당하고 싶지도 않아.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줘. 뭐? 너 지금 뭐라는 거야? 나가라니. 나더러 지금 나가라고 했니? 그래. 당장 짐 싸서 나가줘. 나 더 이상 엄마 보고 싶지 않아. 얘가. 너 정말 이럴 거야? 지금 나 쫓아내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네 아빠한테 다 밝혀도 상관없다 이거야? 제발 좀 그만해. 그런 식으로 해서 엄마가 필요한 그 돈 뜯어낼 생각 말라고. 아빠한테 말하고 싶으면 해. 난 엄마한테 인질 잡혀서 평생 돈 해주며 살고 싶지 않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잘 생각해. 내가 못할 줄 알아? 아빠한테 미안해서라도 차라리 내가 고백하고 말겠어. 당신은 정말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르고 지금껏 아무렇지도 않게 살다가 내 남편에 나 거기다 내 애들까지 힘들게 해? 정말 끔찍해. 당장 나가줘. 너 정말 이럴 거야? 내가 여기서 나가면 갈 데가 어딨니? 갈 곳도 없는 이 엄마를 내쫓겠다는 거야? 말했지. 엄마는 더 이상 내 엄마 아니라고. 나가서 어디 보호시설 같은 데라도 알아봐. 우리나라 노인복지 잘 되어 있는 나라야. 엄마를 그렇게 내쫓듯이 내보내고 저는 며칠 고민 끝에 아빠를 찾아가 사실대로 고백했어요. 그런데 더 기막혔던 게 뭔 줄 아세요? 놀랍게도 아빠는 이미 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유치원에도 들어가기 전 어린아이였을 때 아빠는 그 사실을 알고 정말 힘들었지만 그때 이미 저는 아빠 딸이었다고 절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엄마랑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으면서도 끝까지 제가 아빠 친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에 엄마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끝까지 항구하고 계셨던 거죠. 그걸 안다고 입 밖에 내는 순간 엄마랑 이혼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와 동시에 절 잃을 것 같았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아빠는 절 지켜주기 위해 그 사실을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지금껏 살아오셨던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아빠도 눈물을 흘리셨고 저 또한 아빠를 붙들고 많이 울었어요. 아빠에게 너무나 미안했고 고마웠습니다. 아빠가 제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마음이 아팠어요. 아빠는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절 보며 따뜻하게 웃어주시는 분이시죠. 어릴 적 제 손을 잡고 동네 슈퍼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주시던 아빠. 밤 늦게까지 숙제를 봐주시던 아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고 늘 제 편에 서서 함께 생각해 주시던 아빠. 아주 어린 시절부터 다 커서까지도 저는 아빠에게 많은 걸 의지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빠에게 제일 소중한 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제가 아빠의 친딸이 아니었다니요. 그렇다고 해서 제 기억 속에 아름답게 남아있는 그 모든 순간이 거짓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생물학적으로 제가 아빠의 친딸이 아닐진 몰라도 그래도 아빠는 제 아빠고 저 또한 아빠의 하나뿐인 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무너져도 아빠만은 변함없이 제 편일 거라는 확신은 여전히 굳건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 해도 아빠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을 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아빠가 제 아빠여서 끝까지 제 아빠로 남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아빠에게 고맙다는 말을 수도 없이 했던 것 같아요. 엄마와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는데 그래도 자꾸 연락을 해오길래 아예 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듣자 하니 노인보호시설에 들어가서도 잘난 척하고 다른 분들 무시하다가 적응을 못하고 쫓겨나고 그러면서 벌써 2번이나 시설을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제가 연락을 받지 않으니 할 수 없이 시모에게 연락을 해 도움을 청했고 시모가 몇 번쯤 보호시설에 찾아가 엄마를 만났다고 해요. 보호시설에서 자식이 있는데도 엄마를 부양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라면서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고 했다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시모가 펄쩍 뛰며 난리를 치셨대요. 오죽하면 자식한테 쫓겨났겠냐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모도 저희 엄마에게 친구로서도 더 이상은 감당 못하겠다 하며 절교를 선언했고
엄마의 다른 친구들도 거의 엄마를 손절한 상태라고 해요. 하긴 뭐 저희 엄마가 그런 처지가 돼서 누굴 만나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잘난 척하며 외롭게 살지 모르겠지만 엄마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자세를 배웠으면 하네요. 저는 어떤 식으로든 앞으로 다시는 엄마를 도울 생각이 전혀 없어요. 노인보호센터에서 절 불효녀로 몰아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해도 저는 걱정 안 해요. 저나 남편이나 엄마한테 할 만큼 했고 엄마가 저희에게 한 짓은 누구라도 부모 자식 인연 끊고 싶게 만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저는 엄마는 잊어버리고 제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제 가정 잘 지키며 살고 싶어요. 그리고 또 제게 좋은 소식이 한 가지 있답니다. 여러분, 저 취직했어요. 아주 작은 회사이긴 하지만 저를 써주겠다는 곳이 생겼거든요. 애 봐주는 엄마는 없지만 애들한테 손이 그리 많이 가는 시기도 지났고 무엇보다 제가 다니게 될 회사가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회사예요. 회사 대표님이 워킹맘이시고 직원들 대부분이 유부녀인 아동 관련 사업체인데 그래서 다들 사정에 맞게 근무 시간을 조율해서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가 집이랑 멀지도 않아서 애들 챙겨야 하는 시간에 잠깐 집에 다녀와도 될 정도예요. 너무 좋죠? 다음 주부터 출근인데 긴장이 되기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설레는 마음으로 첫 출근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저 잘할 수 있겠죠? 다시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 받을 수 있다는 게 돈도 돈이지만 아직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 같아 너무 좋고 행복해요. 제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엄마를 보호시설에 보내놓고 혼자서 잘 먹고 잘 살 궁리를 하냐라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 걱정스러운 말씀을 해주시는 것 또한 감사하게 듣겠습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후회는 없어요. 제 생각에 변함도 없으니까요.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마음 또한 감사하게 받을게요. 그렇다고 다들 저처럼 엄마랑 연 끊고 사시길 바라진 않아요. 그런 일을 겪지 않으시길 바라지만 정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인데도 엄마라는 사실 그 하나로 모든 것을 감수하진 마세요. 저희 엄마처럼 대놓고 그러진 않더라도 엄마한테는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딸들의 마음을 악용하는 엄마도 분명 있답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가 다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선택한 이 삶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모두 각자의 상황에서 현명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응원할게요.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꼭 이야기 올려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며 또 다른 용기를 얻고 싶네요. 그렇지만 여기에 올리고 싶은 일들을 겪지 않고 순탄하고 평온하게 살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크답니다. 여러분 모두의 행복을 빌면서 제 이야기를 마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